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01부 보신전쟁 시즌3 하코다테 전쟁의 개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9년 5월 에조 공화국의 카이텐 마루호는 최근 신정부가 구매한 철갑선이죠. 코테츠, 원래 이름이 이제 스톤월이었어요. 사실은 이 스톤월이 이름을 참 여러 번 바꾸고 일본까지 오게 된 경우도 정말 이게 기구한데 여러모로 좀 사연이 많은 함선이죠. 아무튼 이 코테츠를 탈취하기 위해서 과감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카이텐 마루의 선수가 코테츠의 측면을 들이받아가지고 이 T자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테츠 함선에 탑승해 있던 병력들을 쓸어내고 함선을 탈출을 하자. 이게 작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면은 당시 이제 카이텐 마루가 수륜선이었어요. 증기선이긴 하지만 즉 옆에 이제 수차가 달려가지고 돌아가는 형식이라 가지고 평면 주차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T자형 형식으로 갖다 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받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성조기를 걸고 가가지고 미국 상승사진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좀 이제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카이텐 마루가 코테츠보다 무려 3m가 높았다는 겁니다. 갑판의 높이가. 3m 차이면은 그냥 뛰어들 수는 좀 없는 차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다리 분질러지니까. 그래서 막상 갖다 대고 난 다음에 뛰어내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에조 공화국의 사무라이들은 밧줄을 타고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와중에 밧줄 타고 차례차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요 상태에서 몇 명씩 내려가겠어요. 그게 뭐 한 2인 1조씩 해가지고 내려갔을라나? 얼마 내려가지도 못하죠. 이렇게 상륙하니까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전투원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결국 에조 공화국은 당초 계획하고 달리 소수의 병력만 코테츠 갑판에 상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돌파구를 마련을 하면은 후속 병력이 뛰어내려서 이제 밧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선발대가 코테츠 함선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력은 선수에 몰려가서 소총 사격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초기에 에조 공화국 사무라이들은 뭐 백병제는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세를 올리면서 코테츠의 갑판에 성공적으로 돌파구를 만드는가 싶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의 작전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차질이 너무 이제 갑판의 차이가 컸다는 거. 두 번째 차질은 뭐였냐면은 당시 일본에 게틀링 기관총이 총 3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하필이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이 코테츠에 이게 탑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테츠에 탑재되어 있던 게틀링 기관총. 사실 함선끼리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 함선을 격침시킬 수는 없겠죠. 이걸로는. 다만 갑판에 있는 병사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썼을 텐데 그나마도 만약에 이제 이 카이텐 마루처럼 선수가 높아버리면은 게틀링 기관총이 아마 활약할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겁니다. 적병들이 알아서 그 갑판을 내려주니까 거기다 대고서 이걸 불을 뿜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수에 다 옹기종기 모여있잖아요. 자, 그래서 코테츠에 올라탔던 사무라이들은 순식간에 쓸려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을 눈치챈 신정부 측의 다른 함선들이 지원을 오게 되면서 사실상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미야쿠항에서 벌어진 이 교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종결이 되었죠. 그리고 카이텐 마루는 함장을 비롯해서 25명의 전사전을 낸 채 패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장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다가 전사를 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타격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그래서 에조공화국의 이 야심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긴 했는데 당시 이 무사들이 보여준 투지는 신정부 측 병사들한테 꽤나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기하지만 좀 멋있긴 하다. 거시기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긴 하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때 신정부 측으로 참전했던 상당히 좀 이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훗날 이제 쓰시마 해전, 러일 전쟁에 사실상 이제 일본 측의 승리를 안겨줬던 결전 중의 결전이었죠. 그 쓰시마 해전을 지휘했던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때 당시에 3등 사관으로 참전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도 이 광경을 지켜봤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감명을 받았는지 훗날 미야쿠만의 당시 이제 에조 공화국 무사들의 이런 무사도 정신을 갖다 기리는 기념비를 갖다가 세워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에조 공화국이 이번 작전을 실패함으로써 받은 피해는 상당히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풍랑으로 낙오되었던 함선 두 척, 하나는 어떻게 귀환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결국에는 엔진 고장으로 기동이 불가능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함선에 불을 지르고 인근 지역이 또 하필이면 신정부 영역이라 가지고 그리로 가서 결국 투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에조 공화국은 애꿎은 함선 하나만 날려먹고 별다른 소득 없이 하쿠다테로 귀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신정부군 나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원래 현존하는 최강의 함선 카이오 마루였죠. 그게 이제 에조 공화국에 있었는데 그 카이오 마루는 침몰됐고, 그럼 현존하는 이제 최강의 함선 새로 이제 신정부가 가져온 코테츠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신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에조 공화국이 해볼만 하다는 이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공식이 그거였죠. 기본적으로 이제 옛 막부군하고 신정부군하고 놓고 봤을 때 육군 전력은 신정부군, 그리고 해군 전력은 옛 막부군,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신정부군도 코테츠를 중심으로 새롭게 함대를 결성하게 되면서 바다에서 해볼 만하게 되었고, 오히려 에조공화국은 이제 바다에서도 이제 수세로 몰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신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홋카이도를 평정하기 위한 원정대를 발진을 시키게 되었던 거죠. 이번 원정대 규모는 함선 6척과 수송선 5척, 그리고 병력 9,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물론 이제 바지 사장으로 귀족 나으리 한 분이 따라가긴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휘관은 누구였냐면은 야마다 아키요시가 참모장으로 총괄 지휘를 맡았고, 육군 참모장으로 구로다 기요타카.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악연이 굉장히 이제 깊은 양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참모장으로 마스다 토라노스케가 각기 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휘권을 발휘할 사람은 결국 누구였냐면은 구로다 기요타카였어요. 자, 이렇게 진영을 갖춘 신정부군 함대는 곧바로 홋카이도로 출격하면서 이제 드디어 보신 전쟁의 최종 종막이죠. 하코다테 전쟁이 이렇게 개시가 되었습니다. 신정부군은 우선 오시마반도 북단에 위치한 에사시 일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상륙을 해가지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부대를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눠서 일단 한쪽 부대는 마스마이번 방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부대가 길을 각기 나눠가지고 하코다테를 목표로 진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맞서서 에조 공화국 당연히 이제 셋으로 나눠서 막아야 되는데 그럴 전력이 안 돼요. 에조 공화국이 그럴 만한 전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마스마이버는 포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히지카타 토시조가 이끄는 신선조, 그 다음에 오토리 케이스케가 이끄는 전습대,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상 옛 막부 육군의 주축을 담당했던 양대 산맥 본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각기 이제 길을 나눠가지고 하쿠다테 방면으로 오는 신정부군을 요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에서 열세였던 에조 공화국은 도저히 마스마이버는 지킬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정부군은 이렇다 할 교전 없이 손쉽게 마스마이번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69년 6월 무렵이 됩니다. 하코다테 방면의 신정부군을 요격했던 에조 공화국 병력들 역시 뭐 어쩌겠어요, 그죠?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무리였죠. 사실 신선조도 엄밀히 말하면은 공안 경찰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뭐 군인이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투 방식도 옛날 사무라이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창건 뽑아들고 반자해 돌격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식무기로 무장한 신정부군한테
통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전습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랑스식으로 정통으로 훈련받은 강군이었어요. 근데 이미 전습대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전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깎였겠어요. 이거 말고 뭐 창의대, 유격대, 기타 등등. 다들 뭐 백병전은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 기량으로 이제 백병전을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유의미한 백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전력 규모도 아니었고 게다가 이제 이런 신무기가 어마어마한 화력이 대두되는 근대시대 전쟁에는 그런 방식이 또 통하는 데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이제 신정부군은 이번에 구축한 막강한 함대를 동원해서 함포 사격을 가하면서 수륙 병진으로 밀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활용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에조공화국으로서는 이를 막아낼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에조공화국이 하코다테라는 개항장을 확보를 했지만 욕이 없어요. 원체 급하게 온 사람들이니까 이게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하코다테를 통해서 서양식 무기를 대거 입수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뭐 석탄 저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증기선 굴릴 석탄을 확보했던 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 이상 뭘 하기는 당장은 좀 힘들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애조공화국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함선 이제 3척 남았는데 그 3척 중에 한 척을 어처구니 없이 신정분에게 납포를 당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 척이 배 밑창이 좀 새가지고 물이 새는 거였는데 사실 이거 수리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선원들이 이게 뭐 암초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선체가 박살이 나서 침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함선을 급히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좀 다소 이제 허무하게 납포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해군 전력도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신정부군은 순조롭게 하코다테를 향해서 진격을 해나갔고 이제 6월 중순이 되면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하코다테항을 포위해서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이제 최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코다테가 포위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신정부는 하코다테항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앞서서 혹여라도 외국인들이 전화에 휘말려서 죽으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외국인들에게 미리미리 대피를 알리는 권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외국인 집단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외국인 집단이 누구였냐?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공사관은 독단적으로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에조 공화국에 합류한 일행이 있었죠. 바로 쥘 브리네와 프랑스 장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되죠. 조만간 하코다테는 아작의 날 판이다. 너네 더 이상 거기 있지 마라. 거기 있어봤자 개죽음밖에 더 당하겠냐. 그러니까 서둘러 빠져나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었죠. 물론 쥘 브리네 입장에서는 좀 다소 찜찜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딱 봐도 폐색이 짙어진 에조 공화국 이걸 버리고서 본국으로 떠난다 라는 것은 뭔가 동료를 사지에다가 버리고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 그런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영 찜찜한 부분이긴 했겠지만 그때 당시 프랑스가 좀 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프로이센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이제 그 유명한 보불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거 사정 일일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빨리빨리 다 데리고 오는 거죠. 특히나 장교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귀중한 인재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네 거기서 허망하게 죽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탈영한 거 딱히 묻지 않을 테니까 일단 돌아와. 본국이 더 급해.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질 브레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질 브리네와 프랑스 장교단은 프랑스 선박을 타고 하코다테를 떠나게 됩니다. 딱히 이들이 무슨 뭐 도움을 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 프랑스 장교단은 이색적인 이게 원체 이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한테 꽤나 이게 회자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다들 아시는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사실 라스트 사무라이는 두 가지가 이제 섞인 거예요. 하나는 이 하코다테 전쟁
직전까지 이제 있었던 질 브레네. 이 사람이 이제 나름의 모델이 돼가지고 톰 크루즈가 바로 이 역할을 맡았죠. 원래는 프랑스 장교지만 당시 톰 크루즈는 미국 장교로 좀 이제 바꿔서 헐리우드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가지고 나오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것은 하코다테 전쟁은 아니었고 사실 서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코다테 전쟁으로 해도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하코다테 전쟁의 마지막 모습도 그 영화 속의 장면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질 브레네가 오늘날에 와서는 뭐 이제 영화 속의 인물로 화려하게 부활하긴 했지만 막상 또 당시 전황에는 별다른 영향을 줬던 건 아니었다. 자, 질 브레네와 프랑스 장교단이 떠난 후 얼마 안 가가지고 에조 공화국의 주력함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텐 마루가 결국 좌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해군 전력이 와해되었죠. 자, 이로써 이제 고려카쿠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됐어요. 그나마 고려카쿠가 최신식 서양식 공법으로 이제 만든 막강한 포대 요새이기 때문에 방어력 자체는 믿을만 했겠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지금 사방 천지가 다 이제 신정부 영역으로 넘어갔고 고려카쿠에 이제 외로운 섬처럼 고립돼 있는데 여기에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은 이대로 고립돼가지고 고사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조 공화국은 그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는데요. 뭐 사실 에조 공화국 입장에서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시점에서 그냥 적당한 조건을 가지고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라스트 사무라이를 여기서 찍을 것이냐, 하여튼 뭐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과연 에조 공화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